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부르던 노래도 다 부르고 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평가 요렇게 배웠었죠. 근데 여러분 이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네가 신고한 대로 평가하잖아요. 물론 그 신고할 수 있는 게 원가법, 그 다음에 저가법, 이렇게 신고한 대로 평가한다면 별다른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네가 신고한 거랑 요 평가한 게 다른 경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임의변경이란 표현을 썼고요. 또는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그때는 이제 무신고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내용을 쓸 때 야, 너 적게 했어? 재고자산, 평가, 너 감소. 적게 신고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 산입시킬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써져 있으면 내가 너무 세법보다 내가 너무 과하게 평가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입금을 불산입해줄게. 자산을 너무 과하게 평가했으니까 적게 해. 라는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 되셨고요. 유가증권의 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도 똑같습니다. 재고자산이나 유가증권은요, 어차피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다 안 해주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해주는 거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나 신고한 대로 평가하면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법인세법의 경우 원가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원가법이 선, 종, 후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가법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재고자산도 아까 발음이 안 되네요. 원가법이나 저가법만 인정하듯이 주식도요. 여기 원가법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2월 31일 시점에 결산 수정분계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100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갔더니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가 업됐나요? 900원이 업됐죠, 여러분들. 그럼 요 900원을 뭘로 잡으셨죠?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 900원 이렇게 잡으셨죠? 이 시가법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저가법과 시가법은 다른 겁니다. 저가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따라서 기업회계상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단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우린 반영을 하죠. 이걸 결산수정분계했으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입금 불산입으로 날리고 뭐는 이익은 평가이익은 입금 불산입으로 날리고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송금 불산입 유보로 날리시면 돼요. 향후 처분 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지겠죠.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일시적 차이라고 불렀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걸 왜 하냐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죠? 엄마 얘기 들어보면 엄마 말이 맞고 아빠 얘기 들어보면 또 아빠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정보의 제공이 목적이고요. 세법은요. 정확한
세금의 계산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조금 러프하게 우리는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갖고요.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서 느낌이 현금주의라고 했잖아요. 당연하겠지. 내가 900원을 아직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한턱 쏘래. 야, 너 주가 많이 올랐더라. 한턱 쏴. 아니죠. 미실현이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회계와 세법은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랬다가 세법에서는 세금 계산할 때 요 900원에 대한 평가이익은 입금 불산입 시키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대신 나는 우리 회사 장부를 뭐 공시한다거나 우리 회사가 상장된 기업이 아니에요. 코스피나 코스닥 막 이런 기업이 아니면 굳이 주식에 대한 평가는 안 하셔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요 회계 처리를 안 했어. 그럼 세무조정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법인조정, 일명 세무조정을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조정을 잘 하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조정 제로에 도전한다.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정을 잘 하려고 배우는 거고, 조정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야? 요런 거.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적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주식평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아예 안 하면 되지. 그럼 세무 조정할 일이 없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재 목적 벌거금이라고 해서 과료,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이런 거를 뭘로 안 잡으면 돼요? 세금과 공과로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무 조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급금 인정이자. 아, 저와 배우셨죠? 이런 것들도 사장님한테 사장님 죄송한데요. 회사 돈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추후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로 해서 사장님이 이자를 회사에다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다가 사장님을 주었어. 그러면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송금불산입 될 수 있죠. 거봐요. 제가 이건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다 그랬었잖아요.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와서 사장님을 빌려줬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떨 수 없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이자를 회사에다가 납부하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따로 뭐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뭘로 소득 처분됐었나요? 그렇죠. 대표자 상여로. 너 돈 받은 걸로 간주할게. 그 이자만큼. 너 종소세 신고 다시 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 틀을 잡고 요거 별표입니다. 이런 기본 틀을 잡고 가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한결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8페이지고요. 기업회계에서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부담이죠. 과거 사건, 현재 부담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당 부채는요, 부채입니다. 부채의 요건을 만족했어요.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 가지 충당부채가 있는데 그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얘도 결산 때 12월 31일 시점에 10년 뒤에 직원들이 다 관두면 어떡하지? 퇴직금이 한 방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차변에 무슨 급여, 퇴직급여, 아니 매달 매결산 말일날 1년에 한 번 여러분 정정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대신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비용을 떨었는데 비발이죠. 현금이 나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출 시기가 불확실해. 언제 나갔지? 아니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정확하게 내년 7월에 퇴사할 거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죠. 그리고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해요. 퇴직금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으로 떨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얘는 당연히 비유동부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 지나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동부채로 잡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법인세법은 소득의 인식 기준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일명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미확정 비용인 충당부채죠. 그렇잖아요. 요거 아니 세법 입장은 이런 거야. 야, 왜 비용을 미리 떨어? 홍길동 퇴사 안 했잖아. 퇴사할 때 그때 비용으로 잡아. 왜 미리 비용을 잡지? 회계는 아니잖아요.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걸 깔고 가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기준 하에 우리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어 이 직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미리 떠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한 방에 현금이 확 나가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법인세법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듯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요 미확정 비용인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인정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인정했었어. 그럼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얘도 여러분들 FAT 1급이나 TAT 문제 풀다 보면 이거 퇴직급여 떠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치, 아까 얘기한 거잖아. 주식평가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안 떨면 되는 거야. 세무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정을 제로로 안 하는 것도 실력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굳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으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안 떠셔도 되죠. 이해되셨죠? 세법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회계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고유 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야 그러면 대손충당금이랑 너무 헷갈리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대손충당금을 여러분들 부채로 알고 있는데 부채 아니죠?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잖아. 부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정확하게 부채 맞아요. 단지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할 뿐이지 언젠가 아니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248년 근무할 수 있나요? 그죠?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퇴사하겠죠. 그래서 부채가 맞아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야 이거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손충당금을 부채로 알고 있다.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부채라는 용어를 명시해 주자.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쓰는데 세법은 굳이 내가 이걸 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충당금을 아직 써요. 그래서 암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퇴직 오타 났네요. 급여 충당금은 인정하지 않고요. 대신 퇴직연금 충당금은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퇴직급여는요, 내부 적립을 의미해요. 퇴직연금은 DB, DC형 중에 DB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DB형이라 그러면 알지 않을까? 확정 급여형 얘기하는 거야.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내부 적립이고요. 퇴직연금 충당금은 뭐냐면 외부 적립을 얘기하는 거야, 외부 적립. 자, 이것도 여러분들 스토리가 좀 있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 오늘 계속 노래가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거? 부르지 말라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요 부가가치세도 VAT 아시아 국가 최초로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이것도 19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다가 적립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국가가 돈이 있어 없어? 국가가 돈이 없을 때죠. 6.25 터지고 나서 뭐 1, 20년은 지나봤자 여러분들 국가가 되게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살리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직원들의 연봉 있죠. 연봉제라는 개념은 원칙은 몇 방을 해야지 연봉제야? 그렇죠. 12개월로 나눠야 이게 연봉제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라는 전쟁 치른 지 얼마 흐르지도 않았고 돈도 없어. 힘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보세요. 야, 그러면 직원 연봉에서 12방을 하지 말고 13방을 하자. 그래서 요 1방을 1년치를 1개월치를 회사 내부에다가 적립을 하자. 대신 회사들은 이 적립금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재투자를 합니다. 뭐 기계장치를 산다든가 건물을 사고 공장을 짓고 아니 기업이 살아야 직원들도 살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다가 어차피 또 이때 당시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회사에 들어가 정년까지 하고 나오십니다. 막 60년, 60살, 65살 막 그죠. 한 기본 한 번 회사 들어가면 2, 30년씩 기본은 채우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일단 써. 직원들 1방 한 거 차곡차곡 모아놨던 거 그거 일단 빨리 기계설비 사고 재투자하는데 쓰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퇴직금 주면 되지 않냐 라고 했다가 1997년 빵 터집니다. 이때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어떤 난리가 났나요? 못 갚는 거야. 회사가 막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 직원들의 이 퇴직금을 못 받겠죠.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이 퇴직금을 받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를 위해서 요것을 금융기관에다가 적립을 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던 DB형, 근로자가 운영하던 DC형, 금융기관의 적립, 예치를 시켜서 회사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끔 만들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명칭도 야 퇴직급여라고 하지 말고 대부분 한 방에 그 전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1997년도에 IMF 터지고 다 이제 회사 문 닫으니까 나와가지고 꼭 이 장사를 합니다. 어떤 장사를 하냐고 빨리 상상해봐. 드라마 봐봐라. 드라마 봐봐라. 아버지가 퇴직금을 받아서 꼭 이 장사를 해요.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맨날 안 되거나 아니면 뜯기거나.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배달 음식 중에 여러분들 무슨 집을 하나요? 치킨집.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요거 일시에 지급하는 거 위험해. 연금 형식으로 주자. 연금 형식으로. 그래서 용어도 여러분들 뭘로 바뀌었나요? 일로 오세요. 퇴직 연금 충당금이래잖아. 아, 이제 퇴직금도 연금 형식으로 받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퇴직금을 일단 일시에 받아서 일시에 받아서 IRP라는 또 통장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놔서 여기서 연금 형식으로 연금으로 지급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IRP 계좌를 또 만드셔야 되는데 나는 부득이하게 나 이거 일시에 한 방에 받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튼 근데 IRP라는 데 넣어놨다가 받아야 세금 혜택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튼 거기까지. 자, 일단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를 볼 거냐면 퇴직, 연금, 충당금 이 외부 적립은 얘는 인정해줘요. 일단 내부는 나가리야. 이제 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은 인정해줘요. DB형이라고 부르는 거. 대신 외부에다 적립을 할 건데요, 여러분. 결산 조정으로 해도 인정해주고요. 신고 조정도 가능해요. 이게 별표겠죠. 그러니까 결산 조정이라는 건 뭐야? 12월 31일 시점에 네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여기 있네요. 12월 31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든가. 근데 이때 안 해도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한번 회계 처리를 퇴직연금 충당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하세요. 외부 적립. 자, 회사가 일단 DB형은 뭐냐면 회사가 회사 이름으로 가입이 돼요. 아니, 괜찮아. 회사가 운용을 하지만 그 운용만 하는 거지 그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자시고 할 수는 없어요.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입시. 불입이라는 건 뭐냐면 예치시. 그 퇴직금 예치시. 예전에는 그냥 차변의 비용 떨고 이렇게 말았는데 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회계에서 무슨 자산이었어? 당연하죠. 당연히 투자자산이 되겠지. 현금. 그러니까 매년 말 직원들한테 줄 퇴직금을 예전에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회사 내부에 적립하면 회사가 망하면 못 받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투자자산으로 은행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랬다가 만약에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업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수익 처리하시면 되죠. 그럼 반대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 물론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맡겼어. 그럼 여러분 그래도 나보다는 그런 금융기관이 전문적으로 투자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지식도 많고 노하우가 있겠지. 암튼 만약에 손실이 생겼으면 대변에 와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줄여주고 30원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여주고 손실 났으면 여기 퇴직연금 운용 손실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얘 반대.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겠지. 얘는 비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조금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제가 결산 조정을 했을 경우와 신고 조정했을 경우 이렇게 일부러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 TAT 자격증도 여러분들 시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